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부자들이 대체 자산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금이지 하고 진짜 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금보다 더 좋은 자산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서도 더 위에 있고 금보다 수익 상승률도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이 있는데 중국의 자산가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작가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홍콩 ETF 승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홍콩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아무래도 수요 증가의 측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트코인 ETF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기관들이 담을 수 있는 중요한 루트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기관들이 이걸 담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기관들의 고객의 포트폴리오에 이걸 담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산운용사들이 이걸 갖다 출시를 해주면은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의 고객 포트폴리오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죠. 이전까지는 이걸 갖다 구매하려고 그러면 기관들의 입장에서 이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걸 관리하는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많이 상쇄를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는데 이 수요 자체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자본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정황 증거들로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인 중국의 자본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ETF를 거래할 때 주식 거래 시간에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간에 이제 주로 거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됐다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시간으로 외연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에는 24시간 비트코인 ETF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홍콩, 이제 물론 홍콩을 중국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둘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서 이제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더 아시아 지역에서도 그렇고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ETF를 출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양들이 정말 크게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현물 ETF 승인 이후 기관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은 현재 홍콩 같은 경우는 ETF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데 화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 자산 운용사들이 올해 4월 30일부터 거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거래를 시작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홍콩 ETF는 아직까지 성과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작이 돼서 미국처럼 갑자기 이제 달려가게 될지 아니면은 좀 부대낌을 겪다가 상승하는 움직임을 가져갈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TF는 장기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도 많은 수요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하베스트라고 두 번째 있는 이 기관에 보시면은 수수료를 0%로 했죠. 6개월 동안은 0%, 이후에 0.3%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등장할 홍콩 ETF를 출시한 기관들이 지금 한 12개 정도가 대상에 올라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수수료 경쟁을 벌이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수료 경쟁을 벌인다는 거는 이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시장을 선점해서 본인들이 이 세력을 확장하겠다, 점유율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움직임은 어떨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크진 않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유입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최근에 SEC에 제출된 13F 양식을 보면은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 매집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SEC의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진입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식 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게 실사 과정이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 실사라고 하는 거는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어떤 자산인지를 알아야 되고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4월달에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펀드 매니저나 이런 자산 관리사들이 고객들에게 그것도 큰 손들에게 이 비트코인 너무 괜찮은데 한번 담아보시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기관의 수요는 4월 이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기관발 수요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바이낸스와 CME의 미결제 약정의 어떤 규모들을 비교한 지표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물 ETF 수요와 완전히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바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에를 보시면은 이 CME의
북미에서 선물 거래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ME는 기관들이 수요가 많은 거고 바이낸스는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CME의 어떤 선물 구조 자체가 많이 이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3%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미국 기관들이 일시적으로는 이 관심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본격적인 진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CME의 선물 거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 기관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에 직접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거라는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관들도 지금 얼마나 들어올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 승인될 거다라는 걸 가장 빠르게 전해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 스타덤에 올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지금 5억 달러 정도 규모가 들어올 것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아주 작은 금액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아시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 중에서 또 매트릭스 포트라고 유명한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5억 달러를 제시를 했거든요. 요거는 하나로 환산하면 34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규모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억 달러랑 25억 달러 보면은 또 5분의 1, 5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프레스토 같은 회사들은 뭐 20억 달러, 뭐 10억 달러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단기적인 전망 자체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굴이 금지가 되고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를 갖다가 금지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64억 달러,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이 정도 금액이 거래가 된 것들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국 투자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중국이 금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중국 본토에서 암호화폐를 금지를 했지만 OKX나 바이낸스 같은 거래 플랫폼에서 이 장외 채널들과 기타 수단들을 통해서 중국 고객들을 잡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거래소다 보니까 이걸 중국이 막 그렇게 함부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소들이 뭐 해외 은행 계좌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이 어떤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흐름들이 계속이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막는 것보다 오히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 게 더 남는 양상인 거죠. 어차피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이 지금 폭락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 폭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부자들이 대체 자산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돈을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금이지 하고 진짜 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금보다 더 좋은 자산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에서도 더 위에 있고 금보다 수익 상승률도 훨씬 더 높죠. 그만큼 이렇게 좋은 비트코인이 있는데 중국의 자산가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 홍콩이라고 하는 이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전환들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해 시장을 열어본다는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내러티브라고 하는 게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은 작년 중순 이맘때쯤 등장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홍콩이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본인들은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에 기반으로 하는 웹3 산업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왔고, 그리고 이번에 홍콩 웹3 페스티벌이 4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때 중국의 코인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이 시장에서 홍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홍콩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본인들이 원래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의 역할들을 했었죠. 홍콩 하면은 금융강국,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이런 입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으로 반환이 된 이후부터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은 싱가포르나 뭐 두바이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금융의 어떤 메카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콩의 입장에서는 이런 반전의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홍콩을 통해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루트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국제 금융에서 어떤 인프라를 만들려면은 중국 시장을 바로 그냥 확 열어제낄 수가 없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시발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신흥 산업들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들이 지금 홍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현물 ETF 상장을 장기 변수로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이신가요?
앞서 했던 이제 말씀들과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이제 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금과는 이제 계속 많이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금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접근성 자체가 금보다는 비트코인은 더 높았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금에 비해서 변동성도 더 높은 자산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들 그리고 금보다 더 강력한 가치 저장 수단 이런 측면에서 금과 비교가 되고 있고 실제로 뭐 금과 자주 커플링이 되는 부분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을 보셔야 되는데 금 ETF가 처음 출시된 게 2004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장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들을 언제까지 가져갔냐면은 2011년까지 가져갔습니다. 무려 7년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간 거죠. 이건 장기적인 상승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등락들은 계속해서 거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했다. 즉 접근성이 떨어졌던 금이 접근성을 극도로 높여준 ETF가 나오니까 7년 동안 장기적으로 랠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금이 이전까지 얼마 정도 부대낌을 겪고 있었냐면 거의 20년 가까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현물 ETF가 나타나자마자 이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어떻게 될 것이냐? 이보다 더 많은 수요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고 기관들이 더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다면적인 자산입니다. 이 얘기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저장의 용도밖에 없잖아요. 뭐 산업용 금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투자로 한정했을 때는 우리가 가치 저장의 용도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담는 이유가 가치 저장만의 용도로 담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용도로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주식과 채권의 6대4 구조를 갖다가 비트코인을 5%만 넣거나 한 3%만 넣어도 수익률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률을 위해서 넣는 기관들도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기관들은 더 많은 목적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차이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 장표에서 지금 금이 808일 동안 만들어낸 성과들을 비트코인은 불과 72일 동안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이 폭발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거는 808일이 지나고 금이 막 부대끼는 기간들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간들을 비트코인은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랠리를 했을 때 금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ETF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고속도로를 깐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게 될 것이고요.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